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예,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시크릿 코드 지금 진행한 거 이제 25주차 정도 됐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좀 다뤘습니다. LED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광, 바이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들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것들이 바로바로 수익은 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갈 길이고, 그리고 이런 쪽에서 해답을 얻었을 때 결국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투자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투기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저 역시도 가끔가다 하루하루의 시세에 너무 연연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금 마음을 좀 다잡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정석 플레이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은 무시하고 결국은 남들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준비에 또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력 2주차입니다. 풍력 2주차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풍력이라는 거는 결국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의 자연의 바람을 가지고서 결국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업들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날개 부분인 풍차가 있는 거고요. 이 풍차에서 얻어진 기본적인 바람을 결국 동력 전달 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발전기에 전달해서 전력선을 통해서 수요자한테 들어가는 이런 계통, 아니면 축전지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 이랬다가 나중에 수요자한테 돌아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축전지가 이제 납축전지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리튬 이온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리튬 이온 2차 전지가 이제 ESS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저장을 했다가 수요자한테 결국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가던가 아니면 간다. 근데 이제 풍력 발전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풍력은 최소한 바람이 초속 4m 정도의 바람 세기가 있어야지 이 날개가 돌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력이 가장 최적화되는 가장 좋은 상태의 바람의 양은 초속 15m에서 20m 정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한 번씩 좀 바람이 어떻게 분다 그래서 초당 40m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속 15m에서 25m 정도의 바람인데, 사실 이 정도의 바람량도 굉장히 센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바람이 불었을 때 풍력 발전은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원을 갖는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발전 원리에서요. 발전 원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제일 처음에 불면 풍력 발전기 날개가 회전이 되면서 이 동력 전달 장치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기어 리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기어형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동력 전달 장치라는 게 필요한 거는 기어형이 동력 전달 장치가 필요한 거고요. 기어 리스형은 동력 장치가 없이
바람에서 바로 발전기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풍력 발전기는 동력 전달 장치가 없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있다. 하여튼간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발전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보통 전기 에너지가 제일 처음에 생성되면 직류 상태의 전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류에서 교류로 전환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풍력 발전이 여기서 보시면은 킬로와트당 이제 80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이 한 5, 60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원자력은 무슨 비용이 빠진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비용들,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기타 부대 비용들, 그리고 또 원자력을 쓰기 위해서는 엄청난 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물의 사용량들,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사실은 풍력 발전은 크게 유지 발전 비용이 들어갈 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지 발전 비용이 들어갈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발전 원가 대비 한 10원 정도만 더 해주면은 킬로와트당 발전 원가가 좀 나온다고 본다면 이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그 다른 부대 비용까지 반영을 한다면 오히려 풍력 발전 단가가 더 지금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아니면 거의 동등한 정도 수준인 그런 정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제성이 검증됐다는 거죠. 지금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검증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발전원으로 지금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에너지 발전원 중에서 세 번째까지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발전원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풍력 발전기의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이 세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세도 문제고요. 안 불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풍력은 적절한 바람이 불 때 풍력 발전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오히려 풍력 발전이 단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풍력 발전이 맞는 나라도 있고 풍력 발전이 안 맞는 나라도 있겠죠. 그래서 풍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초속 25m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5m가 넘으면 초속 25m가 넘어가 버리면 풍력 발전,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 그러니까 날개가 도는 것 자체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과열로 인해서 안에 있는 부품이 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부품이 타버리다 보니까 25m 이상에서 돌리게 된 문제죠. 그러니까 뭐 태풍이 와서 초속 40m, 50m가 날라오면은 이거는 풍력 발전의 단점 현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에너지 발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m 이하로 불면 초속 4m 이하로 불면 풍력 발전기 그러니까 날개가 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보통 풍력 발전은 24시간 돌 수도 있지만 바람의 양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1년을 놓고 보면은 한 50% 정도 기계가 돈다라고 거의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풍력 발전은 이러한 전달 체계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기어형과 기어 리스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갖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앞부분이 이제 그 허브 역할을 하고요. 요게 이제 날개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날개가 돌아서 이걸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이제 요게 이제 기어박스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발전기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녹색 부분이 이제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는 기어 리스형은 뭐가 없다라고 말했냐면, 동력 전달 장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바로, 날개에서 바로 이제 그 발전기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력 전달 장치가 있고 발전기가 있고 그리고 이 빨간 게 이거를 지탱해주는 샤프트가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낫셀이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전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타워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현재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기어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자라는 노토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겠죠. 회전자라는 노토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기어 종속 장치. 이제 보통 이제 이걸 갖다 기어박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그 터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묶어서 이제 하나의 터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터빈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봤었을 때는 기어형은 기어 종속 장치가 존재하고 발전기가 유도용 발전기다. 자, 근데 뒷부분에서 보면은 기어 리스형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뭐냐면 동기 발전기다. 그래서 전압이 가변적이고 주파수가 변한다는 거죠. 전압도 변하고 주파수도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어느 주파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게 지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인버터가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터빈 전체를 세트로 만드는 경쟁력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부분에 치중되어 있냐면 부품 납입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윈타워 쪽의 부분은 뭐 동국 SNC가 납품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뭐 이런 부분들의 단조는 뭐 태웅에서 한다. 뭐 그리고 3메가와트급 발전기는 두산중공업에서 만든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6메가와트급 발전기에 대한 발전기 개발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도를 이제 이해를 하시니까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가 지금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용 발전기고 전압이 정전, 그러니까 일정한 전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인버터는 필요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얘는 속도가 이제 맞춰져 있는 60Hz 쪽으로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전자의 회전 속도 자체를 갖다가 기어 장치 쪽에서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회전을 시키는 그런 상태이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느 쪽은 가격이 비싸고 어느 쪽은 가격이 싸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또 복잡하게 나누면 뭐 수직형과 수평형으로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 자체를 갖다 수직형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수평형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보통 이런 날개들 자체를 갖다 이제 그 수평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얘네들은 뭐냐면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데, 괜찮은데, 바람이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얘네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수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타워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날개들이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 날개가 이렇게 도니까 바람의 방향 상관없이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는 거고 얘네들은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냐.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도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런 수평형으로 그 발전기를 만들 수가 없고 수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 기어형과 기어 리스형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중간에 가장 큰 차이는 동력 전달 장치의 유무고 그리고 이 발전기 자체가 어떤 일정한 가변적이냐 어떤 그 정확한 어떤 형태를 갖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도에 따라서 그 발전기를 어느 걸 쓰느냐가 가장 효율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기어 리스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회전자에서 동기 발전기, 그러니까 회전자에서 바로 발전기 쪽으로 바로 연결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가변 전압기이고 주파수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버터로 소용한다. 그래서 이 인버터를 통해서 정상적인 계통의 그 전기로 납품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발전율은 굉장히 높다. 이게 발전율. 그러니까 아까 그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기어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동력 전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전체적으로 발전율은 한 40%대다. 근데 얘는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발전율은 60%다. 뭐 효율면에서는 이걸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비싸다. 초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거를 쓸 거냐는 이거를 만드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갈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얘기들은 풍력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어떠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식의 투자를 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풍력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는 어떠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거냐, 그렇기 때문에 풍력 산업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은 해드릴 겁니다. 자, 세계 풍력 시장은 지금 이제 35기가와트, 뭐 35기가와트라고 하면 별로 이제 감이 안 드실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풍력 전체적으로 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풍력으로 투자해 놓은 게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0.56기가와트. 요 정도까지를 지금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가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양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풍력 시장에 대해서 35기가와트 정도까지 매년 설치를 하면서 사실은 2013년도에 그 규모가 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누계로 보니까 381기가와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양이냐? 우리나라가 지금 한 800기가와트 정도가 지금 생산한 양이라고 봅니다. 1년에. 그러면 381기가면 우리나라 전력의 2분의 1 정도까지는 충당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에 지금 투자가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투자가 된 거고요.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향후 요거는 2020년도까지 600기가와트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기가와트당 평균적인 투자 규모는 2,40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0기가와트면 2조 4천억 정도. 이제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1기가 이제 2조 정도 되는 거죠. 1기가가. 그래서 이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제 사실 35기가와트면은 풍력 시장이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풍력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왔냐면 사실은 2012년도에는 45기가와트까지를 1년에 그 누적으로 발전량으로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죠. 아직까지는 투자 단계이고 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회수가 일어나는 단계는 아니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5기가와트에서 2013년도에는 35기가와트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10기가와트 정도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할게. 2012년도에 45기가와트까지 투자를 했다가 2013년도에 35기가와트로 투자하는 거니까 절대적인 투자 규모가 이제 줄어들어서 풍력 시장이 작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봐야 되겠죠. 규모 축소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모든 부분들은 시장을 여지껏 선도했던 선도 그룹들이 선도를 했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유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이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투자를 했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를 따라간 것이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북미와 중국 같은 데를 후발주자라고 그러는 거죠. 후진국이 아니라 후발주자, 나중에 쫓아가는 주자들. 근데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풍력 투자를 하다가 얘네들이 2013년도에 투자 규모를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미국 하나의 나라만 보면은 12년도에 12.8기가와트, 이 45기가와트 안에는 미국의 13기가와트가 포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3기가를 빼면 32기가와트 정도가 투자된 걸로 일단 보시면 되죠. 미국을 제외하면. 근데 미국이 13년도에 얼마를 투자했냐면 2.8기가와트.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거의 10기가와트 정도 줄였기 때문에 45기가와트에서 35기가와트로 갔다면 미국이 줄여놓은 10기가와트 정도만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14년도에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8기가와트 정도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현 상태나 그 이상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다시 예전에 같은 투자 규모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 축소는 유럽 쪽에서의 일부 규모 축소, 그리고 북미 쪽, 미국 쪽에서의 풍력시장 조정기이기 때문에 13년도에는 잠깐 조정기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4년도부터 다시 회복기 내지는 확장기로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풍력시장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커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 이제 풍력시장에서 이제 엄청난 애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연간으로 투자하고 있냐면 중국이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제가 태양광 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태양광의 시장은 중국이 어떻게 투자하느냐 여기에 그 전체적인 규모가 결정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중국이 5년 동안 어느 정도를 태양광 쪽에서 투자하겠다고 그랬냐면 40기가와트라고 말씀드렸죠. 40기가와트라고 한다면 연간으로 봤을 때 8기가와트 이상을 태양광에다 쏟아붓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중국이 풍력 역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고 있어요. 13년도에 얼마를 투자했냐면 16.1기가와트. 그러니까 미국이 12.8기가와트를 투자하다가 2.8기가와트를 투자하는 가운데서
중국은 13년도에 16.1기가와트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의 3대 발전원은 이제 풍력이 세 번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미 중국 쪽 내부에서는 원자력이라는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이미 저 뒷단으로 밀려나갔고요. 3위 쪽이 이제 풍력으로 오면서 누정량, 이 전체적인 누정량도 지금 상당한 규모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16.1기가와트를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력시장 역시도 중국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풍력시장의 전체적인 규모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풍력시장에서는 지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하나 나타나는 게요. 그동안은 이제 유럽 중심의 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OECD 중심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풍력시장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OECD가 아닌 BOECD의 투자 확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투자했던 나라와 지금에 투자했던 나라들, 후발 투자자들은 다르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10개의 나라가 풍력시장에서 전체 하는 투자 규모의 70%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일부 몇몇 국가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키워가고 있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제대로 투자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풍력 쪽이나 태양광이나 이 신재생 쪽을 단순한 돈벌이로만 보고 이걸 확대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실기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실기했던 많은 부분에서 미래의 신성장 쪽에 대한 부분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시작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도 못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2차 전지 관련 쪽. 우리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워낙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강점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제대로 투자가 진행된, 친환경차에 대한 제대로 투자가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부 나라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삼성 같은 그 기업들은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한다. 근데 나머지 그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라는 얘기인데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결국 이제 미래에 벌어질 에너지 전쟁에 대한 진짜 접점이 어딘지를 미리 계산을 하고 미리 상당 기간 동안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개의 나라는 전체 규모의 70%, 80%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고 나머지 나라들은 요만큼씩 쪼개서 20% 정도의 투자를 전체 규모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얘네들은 지금 초기에 돈 들어가는 거 안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미래를 위해서 돈을 일정 부분은 뒤쪽으로 던져놓는 투자라는 개념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나라 몇 개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BOECD 국가에 지금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중국과 인도입니다. 인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규모로 볼 때는 좀 약할 것 같은데 지금 투자 규모로는 뭐 중국만큼은 물론 못 가죠. 중국만큼은 못 가지만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 그래서 중국과 인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 속도가 확대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절대 비중이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풍력시장의 동향은 아시아의 비중 확대, 그리고 BOECD 국가의 투자 확대,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의 강세, 그리고 탑 10 안에 전체적인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쏠림 현상이 상당히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풍력시장의 그 규모나 현황은 좀 어떻게 변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죠. 2012년도까지는 웬만큼의 투자 규모를 갖고 있다. 45기가와트 정도를 투자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13년도에는 35기가와트 정도를 투자했다. 그럼 14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최소한 12년도의 규모인 45기가와트 이상의 투자가 진행된다. 라는 얘기로 이제 먼저 결론을 내리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이후 풍력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전망은 뭐냐면, 일단 미국이 아까 13년도에는 전체적인 투자 규모를 상당히 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일시적인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타났던 현상인데,
13년도에 2.8기가와트 정도를 했는데 14년도에 이미 8기가와트 정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금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요. 미국 역시도 2020년, 2030년까지는 전체 에너지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라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 안에서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태이고 태양광이라는 것은 아직은 더 많은 돈을 부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성이 검증된 태양광보다 그러니까 그 풍력이 태양광보다는 앞서서 선투자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투자 규모를 조금씩 확대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14년도에는 미국이 다시 규모를 확대하면서 풍력 시장이 13년도 이후 저점 다시금 반등세로 진행되는 이런 규모로 현재 전 세계 시장은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중국 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중국이 아까 13년도에 어느 정도로 투자했다고 말씀드렸냐면 16기가와트 정도로 투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규모 면에서 엄청난 겁니다. 규모 면에서 엄청난 건데 지금 중국은 매년 10기가와트 이상은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 근데 얘네들이 이 물량 조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안 따라주기 때문이죠. 사실은 전체적인 규모나 매출량으로는 되는데 사실은 지금 부품업체나 발전기 업체 아니면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대부분의 업체는 또 상위 10개 기업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이 10개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 부품을 제대로 자국 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규모를 지나치게 키우면 다른 업체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의 점유율을 지금 뺏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16기가와트를 했다가 10기가와트를 할지 그러니까 요 밑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정한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마도 풍력 시장에서는 세계 1위 정도의 어떤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걸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라는 후발주자가 선도하는 상태에서 인도가 또 따라붙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도 역시 투자 규모를 확대를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향후 풍력 시장은 어디가 지배를 할 거냐. 인도, 뭐 중국이 한 10기가와트, 뭐 미국이 한 10기가와트, 뭐 이 정도 규모에서 보면 인도는 한 2에서 3기가와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거꾸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얘네들이 어떤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상당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중국, 미국이라는 후발 주자가 전체적인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는 쪽이 절대 규모의 어떤 안정적인 규모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서 풍력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보니까 풍력 시장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13년도 말 기준으로 381기가와트까지 지금 와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절대적인 비중의 누계로 분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투자하는 연간 투자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미국, 뭐 인도 이런 데가 절대적인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누적으로 보니까 이 381기가 중에서 한 38.2%는 유럽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00으로 잡으면 446, 한 160기가와트 정도가 유럽에 이미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36.4.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이제 아까 그거보다 한 160기가보다는 좀 작겠지만 뭐 정확하게 계산 안 되지만 150기가 정도가 아시아에 있다. 근데 150기가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 쪽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북미 쪽입니다. 북미 쪽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뭐 중남미는 1.5%. 그리고 사실은 아프리카 중동. 근데 우리가 거꾸로 보시면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발전원은 뭐를 많이 사용했냐면 원자력, 뭐 석탄, 수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여지껏 투자를 했다라고 본다면 얘네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투자 단계를 제외하고 거기에다 쏟아붓을 돈을 먼저 쏟아부면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그냥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그 부분 투자 안 한다고 보고 뒷부분을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의사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처럼 전환하는 것보다는 처음 투자하는 게 오히려 이쪽이 좀 날 수가 있는데 근데 앞으로는
아프리카하고 중동 쪽도 매우 무서운 속도로 따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판도는 굉장히 지금 이쪽으로 갔다 하긴 하지만 어느 쪽이 먼저 선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약진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미 화력, 수력, 다음에 원자력이 아니라 이제 풍력으로 이제 대체해서 3대 전력원으로서 화력과 수력 그리고 풍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 지금 석탄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나머지 쪽은 그래도 친환경 쪽에 이제 근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13년도 기준으로 1.7 기가와트 정도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계 기준으로 20 기가와트. 자, 근데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0.56 기가와트예요. 얘네들에 비해서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뒤져 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자, 13년도 말 기준으로 한국은 증설 규모가 얼마냐면 76메가와트, 79메가와트. 이게 이제 보시면은 1000메가와트가 1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되니까 79면은 0.0079인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총 누계로 얼마를 보시면 되냐면 561메가와트가 우리가 총 투자한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얼마나 그동안 신경을 안 썼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561메가와트 정도밖에 누계로 안 갔다는 거고요. 연간으로 79메가와트라는 것은 거의 풍력, 태양광 신경 안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 다른 나라는 무서운 속도로 지금 치고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럼 향후 풍력 시장은 어떻게 좀 확대될 것 같냐? 일단 분명히 중요한 것은 풍력 시장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경제성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는 나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은 이미 경제성이 검증돼서 그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겠지만 아직 발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부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발전 단계에서는 발전 단계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웬만큼의 BEP점은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제 유럽은 다시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얘네들은 육상 풍력에서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또 선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다 정부 보조금을 다 쏘고 있는 중이에요. 육상 풍력은 이제 자체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상 풍력 쪽에다 지금 다시 돈을 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기술에 대한 선점 그리고 위치에 대한 선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풍력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상당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 동향이라는 거를 분명히 감안하진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풍력 시장이 이 정도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평균적으로 풍력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발주량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냐면 120기가와트 정도가 평균적으로 연간으로 신규 투자가 진행된다.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4년도 투자 규모를 우리가 얼마로 예상한다고 했냐면 45기가와트. 그럼 평균 대비로 많이 떨어지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전약 투자 초기 단계에서는 약하지만 후 강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투자 규모가 45기가와트, 60기가와트, 뒷부분에서 100기가와트, 그러다 나중에 200기가와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5년 평균으로 놓고 보니까 120기가와트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18년도 되면 풍력 시장에서 600기가와트 정도면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의 발전량을 커버할 정도의 웬만큼의 수준까지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풍력 시장은 이제 생성 단계는 아니죠.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직 생성도 안 됐다고 보지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생성, 성장, 최소한 지금 성숙 단계에, 투자 단계에서는 최소한 지금 성숙 단계에 지금 진입하는 2단계에서 120기가와트면은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 단계의 그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최소한 이 성숙이라는 게 보장되는 산업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벌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풍력시장의 동향은 시장 성장의 특징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인도의 공격적인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유럽의 경기 회복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변화들이 또 풍력시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북미 쪽은 지속적인 투자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신생국들이죠.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결국은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는데 결국 이들도 석탄 이후에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들 역시도 풍력에 대한 눈을 돌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빠른 속도로 좀 치고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세계는 2014년도 이후 풍력 시장은 연평균으로 120기가와트 정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전략 후광이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풍력 관련 쪽에 일을 하는 애들은 14년도가 제일 안 좋고요. 15년도가 조금 낫고요. 16년도가 좀 더 낫고요. 17년도가 더 낫고요. 18년도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년 동안은 최소한 글로벌 환경에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까지 계속적으로 투자가 진행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지나면서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14년도 이후 매년 성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유럽 애들은 이미 육상풍력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 기술을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요것들이 벌써 이제 해상 쪽으로 돌립니다. 해상 쪽으로 딱 돌리는데 해상 쪽은 아직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좀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게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아주 좋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시작을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자, 2020년도까지 해상풍력 쪽에는 연간 7.4기가와트. 자,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육상풍력에서 아까 2013년도 이후 연평균 120기가와트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얘네들 일단 7.4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저기서 놀지 왜 여기서 노냐. 근데 앞으로 해상풍력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쪽은 이쪽과 또 단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육상풍력은 풍력 발전기 타워 하나 올리고 밑에 기반 공사하고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해안 쪽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다 플러스 바다에다가 고정시키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수심이 낮은 데는 뭐 조금만 바닥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데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거에 대한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을 지금 한다라고 하면서 부성 이제 보통 이제 바다에서 석유를 끌어올릴 때 수심이 깊은 것들 수심이 깊은 쪽에서 유전을 끌어올릴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단가가 좀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비용, 그리고 바다 위에서 저장하는 거, 바다에서 이동하는 거, 그리고 발전소로 갖다 보내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서 이제 해양 쪽에서의 어떤 에너지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쪽도 똑같습니다. 해상풍력 역시도 고정을 시키는 비용이 얼마나 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달라지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기술력으로 경쟁을 갖게 되면 앞으로 육상풍력이 어느 정도의 투자의 규모가 찼을 때는 해상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미 육상풍력에서 팔아먹는 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놨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으로 이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 팔아먹고
국면 과정에서 산업을 키우는 과정들로 가고 있고요. 또 해양에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깔아보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하다가 거기에서 기술이 쌓이면 결국 해양 쪽의 풍력 발전기 쪽도 자기네들이 납품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후발 국가,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육상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단계를 진행을 한다면 얘네들은 당장 손해는 보지만 해상 쪽에 지금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다. 2020년도까지. 그래서 2020년도에는 매년 7.4기가와트 정도의 해양 풍력 발전이 진행된다. 근데 여기서 발전은 해양 풍력 발전에는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육상 풍력 플러스 고정비가 들어가죠, 바다에다가. 그리고 육상 풍력 발전 터빈을 만드는 것도 바다의 환경이 육상의 환경과 다르거든요. 뭐 거기는 뭐 소음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자체가 좀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네들의 기술의 축적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고정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자연 조건의 제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양 풍력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먼저 무슨 문제가 나타났냐면 그 고기를 잡아들이는 어부들이 자기네들 생존권을 위험한다고 그래갖고 여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해양으로 나가게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연 조건의 제한들이 걸리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의 규모를 뭐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거는 제가 주지시켜드리지만 유럽 중심으로 가고 있다. 사실 다른 나라 중국이나 미국은 이쪽에 지금 투자의 규모를 키우거나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좀 상당히 더뎌요. 근데 지금 유럽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왜 가는지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전체 투자 규모의 80%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하고 미국은 이쪽에 그렇게 아직 관심을 크게 돌리진 못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풍력 쪽에서 육상 풍력은 어느 정도의 시장이 아까 제처음에 생성, 성장, 성숙 정도의 단계를 지금 진입하고 있다면 해상 풍력은 어떻게 보면 생성 단계, 초기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주도는 유럽 주도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 역시 유럽은 정부 보조금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 이후 정부 보조금이 삭제되는 단계까지는 얘네들 유럽 쪽에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해상 풍력의 동향은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해상 풍력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초기 선점 효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해상 풍력의 대부분은 수심 16m 정도. 그러니까 깊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의 가장 초기 단계, 콘크리트 케이슨 단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풍력 발전에다가 콘크리트 하나를 바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심어서 요 발전을 하는 요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의 비용은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콘크리트 케이슨 하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가장 초기 단계의 어떤 기술을 확대하는 국면이고 해안과의 거리는 29km다. 근데 앞으로는 수심이 더 깊어질 거고요. 해안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 더 많은 비용들이 든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해상 풍력의 대부분은 북해에서 68%, 발태에서 16%, 대서양에서 10%, 지중해에서 6%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시장 특징은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 역시도 발전기의 70%는 지멘스가 장악하고 있고, 정부 보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4년부터 15년까지는 요 정도의 투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한 20기가와트 정도의 별도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요 부분의 진행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기술 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케이슨 방법 다음에 모노파일 타입, 그리고 자켓 타입, V식 타입. 요거 V식 타입은 아직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요 부분은 결국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에 대해서, 향후 투자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수심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초기 국면에서의 투자가 유럽 쪽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육상하고 풍력하고의 어떤 발전 원가나 원가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육상 풍력이 발전율은 떨어지면서 초기 투자 비용은 적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해상 풍력은 초기 투자 비용은 큰데 발전율은 높고 단지는 좀 비교적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부품별로는, 육상에서는 터빈이 거의 절대적이죠. 그리고 기반공사나 개통공사는 거의 돈이 크게 안 들어간다라고 일단 볼 수 있는데, 해상 쪽에서는 터빈 구조가 전체의 35%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고요. 선박 설치라든지 건설공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상 풍력 배치도를 만들어 놨고요. 해상 풍력에다가 앞으로 2020년까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까지 해갖고 42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 중에서 풍력 쪽을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전체적인 규모를 지금 결정을 하고, 최소한 풍력 쪽에서는 2.5기가와트 정도는 2020년도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증 단계이고요. 그리고 시범 단계를 거쳐서 전체 규모를 키우겠다는 얘기인데, 자,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42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11.5기가와트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풍력 쪽에서 6.7기가와트, 태양광에서 1.3기가와트, 나머지 하겠다. 근데, 재원은 어디냐면, 한전, 수자원공사, 나머지 발전, 동서, 남부, 중부, 서부, 남동, 여기에 발전소가 합쳐서 7개의 발전 공기업에서 10조 원의 재원은 내부 자금으로 조달을 하고, 32조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하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총 발전 용량은 현재까지는 87기가와트 정도고요. 그리고 2020년도까지는 144기가와트면 우리나라 총 카바를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풍력 같은 경우 이미 381기가와트까지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 효율에서는 지금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은 이제 2,500불에서 3,500불 정도 킬로와트당 이 정도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하겠다는 그림입니다. 정부 부안과 연관 투자를 통해서 2.5기가와트로 지금 확대하겠다는데 13년도까지 1단계는 실증, 민간 6천억 투자, 그리고 900메가와트, 그러니까 0.9기가와트죠. 이거는 13년부터 16년까지, 9기가와트죠. 그러니까 9기가와트. 해가 0.9기죠. 2단계 시범단지, 그리고 여기에 3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1.5기가와트를 마지막에 투자를 해서 총 해상풍력으로 2.5기가와트, 100메가와트, 900메가와트, 1.기가와트. 그래서 2.5기가와트를 하는데 8조에서 한 11조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이만큼을 지금 키워나가겠다. 그래 봐야 우리나라 누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 12기가와트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어떤 문제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육상과 해상의 어떤 가능한 방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들은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투자가 공격적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는 상태에서 국내 기업체들은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업들의 충분한 혜택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우 좋은 어떤 실적들로 이어질 수 있고요. 경험치가 쌓이면 또 해외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반들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국내 풍력 기업들, 풍력 관련 부품 업체들 아니면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맞아서 한 번에 좋은 기회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풍력 업체들에 대해서 다시금 재평가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풍력 발전 3주차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고요. 관련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정도에서 강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